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고 집단 면역 수준에 이르도록 백신 전면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4단계 들어가기 전인 이번 주말이라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게 방역당국의 호소입니다. 함께 협조해 주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고 집회와 행사, 유흥시설의 영업 등은 전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0명을 넘어서며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500명대에 이르고 확산세는 수도권 밖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예비경선 여론조사에 돌입해 이틀 뒤 본 경선 진출자 6명을 가립니다. 국민의힘도 본격 대선 준비체제에 돌입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합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해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강한 유감을 밝히며 보강 수사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중 가장 높은 4단계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과 함께 집회와 행사, 유흥시설 영업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서울만 4단계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해 결국 수도권 전체를 묶는 고강도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서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만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직계 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것도 금지됩니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빼주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종교 활동은 전면 비대면으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은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7월부터 방역 완화를 공언하던 정부는 갑작스러운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볼 자영업자 등에게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온 이 대한민국의 방역이기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어림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보신 대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초강수를 둔 건 현재의 4차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1,300명을 넘어서며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수도권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올릴 만큼 4차 유행 양상은 좋지 않습니다. 연일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3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 2,0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자
4단계 격상이란 선제 대응이 불가피했습니다. 본격적인 네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증가할 양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전 유행이 1200명대 정점에서 하향 곡선을 그렸다면 4차 유행은 1200명에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퍼지기 시작한 건 더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부산과 충남, 제주 등에서 환자가 늘면서 수도권 비중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매개로 감염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만간 델타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를 하게 될 테니까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발생 상황도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확진 규모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수도권 방역에 초강수를 뒀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요. 지금 조치가 확산 속도를 급격하게 억제한다거나 지난 2주 정도의 숫자인 500명대 정도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4차 유행 고비를 넘길 유일한 대책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 급증 사태는 사람들이 붐비는 대형 유통업체의 방역조치 허점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QR코드나 방문자 명부 없이 매장을 운영한 백화점의 소극적인 대응이 집단 감염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직원뿐 아니라 방문객도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4일 직원 2명이 확진된 뒤 직원이 일하던 매장 폐쇄와 오후 조기 폐점, 그리고 영업 재개를 오가던 백화점은 지난 6일부터 전체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 무역센터점을 휴점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백화점 직원 일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근무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직원들이 식품창고 안에 있는 냉장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하고 간식을 먹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백화점의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방문객은 기록을 남기지 않아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QR코드와 수기명부가 없어 백화점 방문객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 백화점을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의 검사와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소비 심리가 점차 살아나던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통가의 방역 조치 미흡으로 비로소 터질 게 터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지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5개월 만에 다시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하루 1,2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월 만에 서울시청 앞에 들어선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시작 전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지고서 1번 철도로 가시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 검사를 받으러 오는 주변 직장인들.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때처럼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진단키트 준비량도 2배로 늘렸습니다. 걸린 사람들도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 사람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많다 보니까 혹시나 걱정돼서 받으러 왔습니다. 선별검사소 직원들은 감염 여파로 검사량이 크게 늘까 걱정입니다. 지방보다 인구수가 많고 아무래도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감수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최근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길게 늘어선 줄이 선별진료소 건물을 칭칭 휘감았습니다. 지난 4일 현대백화점 관련 감염이 퍼진 뒤 강남구 하루 검사량은 2배 넘게 치솟아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보건소 바깥까지 줄이 이어지자 구청은 선별진료소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줄을 설 수 있게 해뒀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까지 선별검사소를 51곳으로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급증하는 검사량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대본에서 역학조사 인력을 지원받아 확진자 동선 파악 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5세에서 59세의 접종이 이루어지면 1차 접종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에 대한 사전 예약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백신 1차 접종을 받는 게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 1차 접종자는 1,551만여 명, 전 국민의 30.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 55세에서 59세 352만 4천 명에 대한 백신 예약이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엿새간 시행됩니다.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13,000여 곳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하게 됩니다. 60세에서 74세 어르신 가운데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 예약도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75세 이상은 언제든 백신을 예약해 맞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초 말씀드린 예방접종의 목표, 피해 최소화, 필수 기능 유지 등을 염두에 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오는 12일부터는 입영 예정자 7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또 13일부터는 서울과 경기도에 자율접종이 시작되는데 학원 종사자와 운수업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대입을 앞둔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 64만 명의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됩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조기에 꺾을 수 있을지 이재갑 한림대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16명입니다. 이틀째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은 또 다른 최고치, 그다음 최고치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건가? 어디까지 가면 거기가 정점이고 다시 내려올 건가? 지금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번 주 발생하는 환자들은 지난주까지 접촉했던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역이 이제 완화됐을 상황에서의 발생이라 일단 이번 주 내내는 계속 증가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단 이번 주부터 또 지난주부터 이제 방역이 강화될 거라는 예상, 또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받아들이시고 또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얼마나 국민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다음 주에 계속 증가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증가폭이 이제 감소될지는 다음 주 돼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대유행의 초기 단계니까 서둘러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일단 방역당국은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좀 저희가 3차 유행 때 겪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유행 상황은 악화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이 늦으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고통받았던 기간이 길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정부에서 예상보다는 빨리 상황을 결정하고 빨리 이제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부분이어서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거리두기 격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에 동참해 주시는지가 앞으로 유행 상황이 짧아질지 길어질지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정부는 이번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세계 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금 정책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처 예상을 전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를 했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접종률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책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좀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들고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6월 중순에 방역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단 7월은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들 계속 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일단은 지금의 유행 상황을 최대한 빨리 꺾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정말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25일 지났는데 그럼 그때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부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저희가 사실 제일 걱정인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기대하기는 일단 더 급증하는 거는 맞고 어느 정도 이제 꺾이기를 기대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들, 즉 그러니까 단계를 낮추기도 뭐하고 더 올릴 수 있는 단계는 없는데 더 낮추기는 애매한 상황이 되면 2주 이후에 또 2주로 연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2주 후에 이제 4단계 격상된 부분을 완화할 정도로 완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빨리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열흘 정도, 다음 주부터 열흘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그 다음 주에 연장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열흘 정도의 상황에 아주 많은 개선이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휴가철이 돼서 다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을 벗어날 계획도 짜고 있고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데 이게 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수도권 지역과 교류가 많은 지역, 특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하는 거와 더불어서 또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특히 그러면서도 집단 발병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영업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 밀폐된 지하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환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 지하 식당가.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근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보다 조금 기다리는 줄이나 이런 게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이 좀 별로 없는데 좀 찾아가려고 하고. 일부 직장인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시 식당에 들러 포장된 음식만 찾아갑니다. 평소에는 그냥 안에서도 많이 먹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지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환기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이제 여럿이서 같이 먹기 좀 불안해가지고 사서 사무실에서 먹으려고 왔습니다. 특히 여의도 지하 상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소식에 상가 업주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환풍기를 켜놓거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고기를 굽거나 이런 거만 나서 환풍을 했는데 2시간마다 한 번씩 또는 그냥 자주 또 특히 그 점심 딱 몰리는 그 시간에는 그냥 환풍기를 계속 틀고 있는 거죠. 영업시간 내내 출입문을 개방한 업주도 있습니다. 같은 지하 상가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예민하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겠다. 문을 오픈 시간 내에는 계속 열어놓고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있고. 이처럼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는 대부분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동구 노래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고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비말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 장소가 감염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는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 10분 이상 환기하고 지하시설의 경우 공기순환 장치를 추가 설치해 가동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환기 설비까지 설치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기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이고 또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해주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더위와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실내에 오랜 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출퇴근길의 대중교통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감염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반 신도림역 버스 정류장. 도착하는 버스마다 수많은 출근 시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버스 안 상황은 어떨까? 신도림역에서 목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 봤습니다. 이미 10,000원을 잃어 겨우겨우 올라탄 버스.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승객들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창문을 닫은 채로 에어컨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환경 속에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밀집된 공간에서 이제 여러 다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이제 너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가급적 자제는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마주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같은 공간에 모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 심리는 있죠. 같은 시각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역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최소한의 방역 수칙인 거리 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붐빌 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못 들 정도로 이렇게 낑겨서 가거든요. 그럴 때는 불안하죠, 많이. 직장이 합정역 쪽인데 그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역간 사이에 문이 잠깐씩 열리고 닫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당 시간 동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실내 에어컨도 막 가동되고 아무래도 전파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마스크가 유일한 이제 내 방어막인데.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유동량이 많은 지하철 9호선에 나와봤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22분인데요. 열차 안 상황은 어떨지 직접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상태에서 김포공항역을 출발해 10분 뒤 가양역에 도착하자 열차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시간대와 상관없이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당분간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는 가능하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팅도 가능한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유동 인구를 줄이기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했는데 오히려 밀집도를 높여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늘더니 1,300명을 넘겨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사흘째 500명대로 확진자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자연스럽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열린 서울시장과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화상회의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했던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시가 역학조사 인력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역학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해보니 실제 시 전속 역학조사관은 87명에서 75명으로 12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역학조사관의 퇴직 등 자연스러운 감소였을 뿐 의도적으로 줄이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대책본부에 300명의 인원 확충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서울시에서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게시자가 자신을 현직 감염내과 의사라고 밝혀서 더 화제를 모았죠.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서울 56개 종합병원 종사자의 예방 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의료진의 주기검사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 코로나19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중단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관할 기관이 서울시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제기되는 문제 중에는 일부 사실인 내용도 또 오해나 가짜뉴스에서 나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처럼 사실 여부가 확인됐는데 그에 앞서서 오 시장의 방역 정책이 시민들에게 방역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측면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10명 미만으로 제한됐던 집회 제한 인원을 지난달 29일 50명으로 늘렸다가 다시 하루 만에 철회해서 10명으로 되돌리는가 하면 주점은 밤 11시, 노래방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과 방역당국의 제동에 부딪히자 확정된 안은 아니었다며 한 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노래방 등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전제 조건으로 도입한 자가검사 키트는 15만 건 넘게 검사하고도 확진자 4명 발견에 그쳐서 서울시 스스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한 달 동안 늘리는 시범 조치는 이제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또 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면서 계속 진행할 명분도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이 뒤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하위 80%보다 더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되 지급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말이 되느냐며 반대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쳤습니다.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이 상황에 맞추어서 충분한 수정을 거쳐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발 나아가 전 국민 지급을 콕 집어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80%밖에 줄 수 없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80%와 전 국민 지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이 또다시 확대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결정적 이유는 세수 증가입니다. 정부와 추경안을 짤 때보다 실제 세수가 12조 원 가까이 더 거치면서 정부의 재원 부족 논리에 반박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에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가 활성화되면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되 지급 시기는 정부가 방역 상황에 따라 늦출 수 있게 하는 절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히지만 당장 국회 심사 과정에서부터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커진 상황에서 소비 진작용 추경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민주당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지급 확대 기조가 선 만큼 또다시 선별 지급 범위만 늘릴지 아니면 전 국민 지급으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민주당은 모레 본 경선 진출자 6명을 가린 뒤 경선 일정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예비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선두 자리를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각각 호남과 부산, 울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외부 일정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선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모레 오후 발표되는 컷오프에서는 예비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에 진출하는 6명을 가리게 됩니다. 어느 후보가 6명에 들지 못할까에 관심이 더 가는 가운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컷오프 이후 본경선 일정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계속되면 당장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각 후보들의 홍보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되면 다음 달 7일부터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되는 전국 순회 경선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컷오프가 끝난 뒤 방역 상황을 살펴보며 경선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9월 최종 후보 선출 시기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권역별 경선 횟수를 줄이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일 날 최종 6명의 예비경선이 확정되고 나면 이런 방역 상황들을 다 점검해서 어떻게 경선을 해갈지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연기론을 제기했던 비이재명계 후보들이 연기론을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경선 연기에 반대했던 일부 후보들도 지도부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방역당국의 방침 따라야 된다. 두 번째, 당 지도부가 그와 관련해서 결정 내리면 그것 역시 따른다. 경선 흥행이냐 방역 우선이냐는 현재 민주당 앞에 놓인 최대 고민입니다. 컷오프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와 시기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의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준위는 앞으로 예비후보 등록 자격 요건이나 컷오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경선과 선거에 관한 모든 준비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준위 구성과 함께 현재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하고 있는 경선 룰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룰이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후보가 많은 만큼 두세 차례 컷오프를 거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대선 궤도에 오르면서 이제 관건은 야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시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자신과의 회동에서 당내 사정에 관심을 보였다며 상식선에서 당연히 입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합리적 입당 시점을 8월 말로 못 박으면서 지금과 달리 지지율이 흔들리면 당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훌륭한 좌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그랬을 때는 좀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와 다소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1월 여론조사를 통한 야권 단일화, 즉 앞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형태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를 먼저 뽑고 이후 윤 전 총장과 붙게해서 야권 단일화를 이루자는 생각입니다. 결국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높게 유지될수록 윤 전 총장의 입김은 세지겠지만 낮아진다면 입당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서 통일부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이른바 작은 정부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자 이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젠더 갈등 소지가 있다며 내부에서조차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일부 폐지도 들고 나왔습니다.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현재 정부 부처가 18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면서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 버릴 건 버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원래 보수 진영은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면서 대선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지만 당 대표의 의견이다 보니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당장 통일부 수장인 이인영 장관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하태경, 홍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작은 정부론에 힘을 싣고 나서고 있어서 대선 전국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작은 정부를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3부 2처 1실 5의원회를 없앴습니다. 당시에도 경론 끝에 통일부와 여성부는 살아남았는데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폐지 논의가 대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11일 컷오프 결과가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가족 리스크를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은 어제가 마지막 TV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 반 이재명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긴 했는데 글쎄요. 흥행에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은 잘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한테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한 70점? 70점? 네. 조금 박하게 매겼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요. 흥행에는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산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악화된 민심,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가 보여야 하고요. 미래가 보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모아져야 하는데 정치 공학만 있었다. 그러니까 구도만 있고 정치 공학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서 내가 반사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 후보들의 공세만 너무 거세졌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정책도 안 보이고 그럼 결국은 희망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흥행도 흥행이지만 70점 정도밖에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민심에 더 주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짜 드네요. 그런데 초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계속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언성도 높일 때도 있었고 뭔가 좀 조급한 기색도 보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좀 느긋해지면서 뭐 받아주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썩 방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또 박하게 제가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태세 전환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예비 컷오프가 국민 여론조사하고 당원조사가 50대 50이잖아요. 양쪽을 사실 다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당내 주류층에서 비주류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감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좀 안정감 있는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사이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세적으로 안 나간다고 완전히 수세로 돌아서야 한다는 얘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할 때 그 태세 전환이 아주 유연하고 원숙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공약을 뭐 철회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다거나 이렇게 틈을 주고 나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 틈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얼굴이 굳어진다거나 이미지를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예.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 이제 예비 경선이 좀 어려울 때 시작하긴 했어요. 갑자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떠오를지도 몰랐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나름대로 1위를 달리기도 하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제 시작하고 하니까 이슈에서 조금 밀리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9명이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뭔가 큰 거 하나는 좀 건지면서 끝났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이제 본선 진출자를 가려야죠. 네, 예, 그렇죠. 여기서. 예. 컷오프로 6명을 이제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이제 실제로는 8명이죠. 2명만 컷오프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일단 뭐 컷오프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일 큰 관심사는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예, 과반을 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다고 하면 나중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 본선까지 갈 때 이 후보한테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과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낙연 후보한테 어느 정도 표가 가느냐, 그 다음 후보한테 어느 정도 표가 가느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과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선 룰을 만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TV 토론도 또 해야 될 거고 그럴 때는 좀 이벤트 중심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제가 돋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뭔가의 얘기를 통해서 정치는 어차피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벤트에 사람이 묻혀버리니까 후보가 묻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진짜 밤새 끝장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토론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지금 경선 관리를 하는 쪽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둑둘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교묘하고 뭐 화려한 수는 큰 싸움에서는 안 쓴다, 못 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좀 뭔가 굵게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 보시기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제일 원하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정말 생각이 있는, 철학이 있는 사람인가, 또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이마에 붙은 파리 잡을 때 도끼를 휘두르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리채로 잡아도 되는 걸 도끼를 휘두르면 사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간에도 뭐 지난번에 바지 논란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공격을 하더라도 도끼 들고 공격하지 말고 좀 파리채 들고 공격도 하고 품격도 좀 지키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또 그걸 또 답하는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면 반문할 수 있잖아요. 바지 얘기 나오면 그럼 어떻게 입증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좀 유연하고 좀 원숙한 토론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야권은 결국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느냐 하면 또 언제 하느냐인데 이준석 대표는 뭐 곧 들어온다고 확실하게 또 뭔가 이렇게 감을 잡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해결을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만났다고 그런단 말이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좀 들어보죠. 주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윤 총장님은 뭐 제 기억에는 그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전반에 대해서 저는 상식선에서 당연히 탑승할 거라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이 만약에 대권에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신 것과 별개로 우선 매달려야 됩니다. 저 두 사람의 만남도 상당히 커다란 정치 이벤트인데 기자 부르고 카메라 부르고 만나지 그냥 비공개로 슬그머니 만나버렸어요. 일단 첫 만남을. 일단 두 사람의 의중이 뭔지 파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의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좀 들어봐야 그래야 뭐 정치적으로 수를 놓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두 사람만 만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한번 상대의 얘기를 듣고 안면도 트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바람을 담아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조만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조금 더 아웃복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바람을 저렇게 거세게 몰아가지 않았으면은 뭔가 윤석열 전 총장은 좀 느긋할 수도 있는데 저 국민의힘이 당체 힘을 못 쓰고 나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황이 좀 바뀌었단 말이죠. 저렇게 되면은 글쎄 계산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굉장히 수가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버스 정시 출발론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하면 윤 전 총장이 그때까지 들어오는 게 제일 그림은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윤 전 총장한테 구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 안에 내부 경선도 관심을 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매기가 한 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오면 이른바 윤 전 총장을 견제하면서도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플랜 B도 만들 수 있고 자, 계속 그런 분위기를 잡을 겁니다. 새로운 뭔가 경계할 만한 또 자기의 경쟁자가 이제 슬그머니 등장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윤석열 전 총장 요새 발언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현 정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건 아무래도 뭐 대통령이 그랬겠죠라고 할 정도로 문 대통령을 직접 지목도 하던데. 그죠? 오늘 경향신문 그 인터뷰 보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인터뷰 보면서 저는 제일 첫 번째 의문이 들었던 게 궁금증이 들었던 게 왜 경향신문을 선택했을까 이거였어요. 뭐 굳이 선택한다고 하면 조선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을 텐데 왜 그쪽 신문들을 보수 성향의 신문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겨레 신문도 역시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약간 중도 진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문을 선택한 측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을 노리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윤 전 총장이 일종의 정치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선들을 갖고 있는 층하고 경향신문 구독자층 바라보는 층하고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경향신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나는 내 길 간다. 뭐 가족 문제가 어떻게 됐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족 리스크는 참 이게 떼내기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은 산이고 어렵습니다. 그거 검증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하잖아요. 뭐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할 거예요. 유감이다, 뭐 사과한다. 그러면서 털려고 노력할 텐데 지금 털지 않아요. 윤 전 총장은 뭐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인정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태도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문 문제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고 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들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논문 문제 뭐 지금 새벽 2, 3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검증 여부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이제 캠프에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좀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하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김 씨의 유흥업소 접대부설에 대해서는 술을 싫어하는 사람,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은 새벽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김 씨의 논문 관련 문제는 결혼 전 일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역공을 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05년 가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이를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의 경희대 박사 논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연세대 석사 논문 역시 과거 표절 의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가 아닌 후보 부인의 논문까지 검증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부분에서야 뭐 지금 장관 가신 분들 표절 많이 있었고 문제 있었지 않나요? 예, 그런데 뭐 장관 가시는 것도 아니고 공직에 본인이 출마할 것도 아닌데 아마 그것들이 그렇게 전체의 도덕성에 전체로 다 포장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고요. 반면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거친다며 당연한 절차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배우자의 도자기 관련 논란으로 낙마했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가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한 게 실패한 건가요? 예, 뭐 제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뭐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배우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대통령의 대외 행사에 함께하며 국가의 얼굴로 활동합니다. 청와대 직제에도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있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데요. 따라서 검증 대상이라는 주장도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역설적으로 윤 전 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우리 사회 공직자에 대한 검증 기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작성한 학위 논문이 표절된 거라면 이게 이 저작권 침해, 연구윤리 위반 다 해당이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 그걸 토대로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에게 했던 만큼 그렇게 철저한 조사를 윤 총장 스스로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조사에서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유력 후보에 대한 당연한 검증이라는 답변이 62%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며 공군 창설 이래 최대 수사와 인사가 이루어졌지만 유족은 보강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이 고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합동 수사에 나선 지 38일 만 국방부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선 유족에게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 수사 대상자는 내사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 이 가운데 가해자인 장모 중사,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유와 노모 상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차에서 내린 뒤 쫓아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하고 위협하였고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또 1년여 전 고 이중사를 성추행한 윤모 준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20비행단 정보통신 대대장과 선임 부사관,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모두 7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12명은 부실 수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6명이 보직 해임되고 9명은 보직 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사실 유포와 허위 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사법 처리되거나 징계를 받는 인원은 모두 38명입니다. 하지만 고 이중사의 유족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특임 군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고 이중사의 남편도 공군 법무실이 성역이란 점을 보여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군은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징계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군이 천명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주요 의혹인 군 부실 수사 문제도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방부의 합동 수사 역시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한 지 19일 만인 지난달 23일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했지만 사법 처리할 만한 사항인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민간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직전 수사 관계자 1명을 입건합니다. 수사심의위는 그러나 군사경찰 대대장도 입건을 권고했고 국방부 검찰단까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장실 등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핵심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수사 시작 18일 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반발했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던 법무실장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오늘 슬그머니 출석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실장 등 수사 관련자 3명은 2차 가해한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과 성폭력 전담 수사팀 설치, 각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 창설,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 민간 이양 등의 후속 대책을 강조했지만 조사본부장은 엄중 경고를,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경미한 징계 요구에 그치는 등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8,720원인데 사용자 측은 무조건 동결하더니 그래도 20원만 올립시다라고 나왔고 노동자는 1,800원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440원으로 조금 깎았습니다. 무려 1,700원의 차이를 지금 줄여야 되는데 양측의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두 개는 지금 노동자 측입니다. 한 달 월급 180만 원 갖고 되겠는가?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만큼 된다는데 물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이게 이제 노동자 얘기고, 자, 기업, 사용자 측. 이러다가는 코로나19로 지금 다 죽는다.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정말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을 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겁니다.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니까 5월부터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예, 이것은 전경련 보도자료를 받아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냐 이런 뜻이고, 이거는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받아 쓴 건데 자영업자 60%는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측 기관의 보도자료를 받아 쓴 기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동연구기관이 기사 건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재계,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연합회 자료를 받아 쓴 보도는 24건, 노동계의 입장을 전한 보도는 7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기사들을 2022년 최저임금이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세어봤습니다. 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지금 많다고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노동자 편에 선 기사가 한 5건. 뭐 지금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간쯤에서 기사를 쓴 게 한 10건 되고요. 코로나가 겁나지만 최저임금 인상하는 게 더 무서워라고 쓴 것은
27건, 또 관련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사진만 올린 것도 32건이나 됩니다. 마침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그 사진이 좀 많았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그냥 알바들의 시급, 최저임금일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돈이 많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고용보호법상의 출산과 육아급여, 사회보장급여, 국가용역계약금, 심지어는 국군 포로 가족 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합치면 47개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언론은 최저임금을 그저 기업이 주는 시급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걸려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균형 있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변상욱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IT 대통령을 암살한 용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IT 당국은 암살단이 콜롬비아인 26명과 IT계 미국인 2명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범행 동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IT 경찰이 공개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범들입니다. 레옹 샤를 IT 경찰청장은 현지 시각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 중 콜롬비아인 15명과 IT 출신의 미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롬비아인 3명을 사살했고 8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을 용병으로 지칭한 샤를 청장은 외국인들이 IT로 와서 대통령을 살해했다며 공격에 사용된 무기와 물품들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17명의 용의자는 35세에서 55세 사이로 전해졌는데 퇴역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obre los presuntos responsables de este hecho. Inicialmente, la información señala que son ciudadanos colombianos, miembros retirados del Ejército Nacional. IT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범죄단 구성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마티아스 피에르 IT 선거장관을 인용해 검거된 미국 시민권자 2명 중 1명이 제임스 솔라주란 이름의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 웹사이트에 IT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용의자 중 미국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Haitian authorities are saying that one of the people arrested in the assassination was a U.S. citizen. Can you confirm that? Do you have any details? I'm not in a position to confirm that, principally because the Haitian authorities are, of course, leading this investigation. 암살범들이 전문 용병일 경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암살을 사주한 배우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민주당 예비경선 소식 전해드렸는데 2071님, 남은 기간엔 상대의 약점을 들추기보다 후보자가 좋은 정책을 펼칠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그리고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6365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들을 둘러싼 의문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은 월요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1789님, 취업준비생들은 심각한 코로나로 취업을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613님, 4단계 거리 두기가 어렵겠지만 2주 동안 수칙을 잘 지킨다면 지금 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됩니다.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실 텐데요. 이거는 지원금을 늘리고 손실보상제도를 손보는 후속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